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당마다 후보자 검증을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후보들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원희룡 전 장관이 계양을에 단수 공천받으면서 인천 총선이 더 핫해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법 리스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역시 여전히 수사 중이죠. 자, 여기에 최근 창당한 개혁신당 후보들까지 가세함에 따라 총선을 앞둔 인천 정치권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인천 총선의 변수 이야기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와 한필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각 정당들이 지금 공천 관련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단수 공천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전략 공천 지역도 있고 또 경선 지역도 있고 점점 구체화되면서 갈등과 혼선,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예. 여야 모두 공천 잡음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천 잡음 그리고 이런 과거 여느 때 총선에도 항상 발생하고 반복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천 심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천 잡음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민주당의 경우는 지금 현역 의원이 많지 않겠습니까? 하위 컷오프 20%가 지금 통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점점 더 공천 자금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전략 공천에 따르는 반발 그리고 이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는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선거라고 하는 인식이 있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다소 순탄하게 공천 지금 공천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계속 이제 공천 진통은 이어질 것 같은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한 변호사님, 예. 이번에 이제 공천에서 제외되거나 또 이의 신청이 있어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 또 후보들은 제3지대 얘기까지 같이 좀 물려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지역에서 뭐 제3지대의 분위기라든가 또 영향을 받을 만한 곳 또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눈여겨볼 곳은 이미 짜여진 판이 드러나는 곳이 있으니까요. 우리 저기 부평 갑에 개혁신당 문병호 전 의원님이 후보 나오셨죠. 그래서 총선 자체 결과를 미칠 걸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개혁신당의 지지도가 높은 곳이 연령별로 보통 한 20대, 40대 정도 젊은 층이 조금 높은 지지를 보인다고 봤을 때에는 민주당에서의 지지층과 약간 겹치는 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수에서도 일부 빠져나가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보면은 저희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합당 선언 이후에 지지율이 한 6% 정도로 나오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지역구 기준인 것 같고, 이제 또 비례대표 기준으로는 또 한 8%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도 비율이라고 하면은 어디든 박빙으로 이어지는 선거 결과가 예측이 가능한 곳에서는 전부 다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이제 방송 권역의 선거구 중에 또 가장 핫한 지역, 물론 전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만은 총선 최대 관심 지역 하나가 바로 계양을이 꼽히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공식 출마를 국힘 후보자로 됐죠. 후보로 단수 추천이 됐죠. 지금 민주당 강세 지역에 이제 변화가 생긴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자리했던 곳인데 반전 아니면 그 지역의 표정 분위기 어떻게들 보고 계십니까? 원희룡 전 장관의 등판으로 지금 계양구을이 전국적인 관심사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원 전 장관이 과연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을까? 파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양구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다가 또 원 전 장관 계양구가 전혀 연고가 없는 낙하산 인사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재명 전 대표 역시 마찬가지이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낙하산 인사에 대한 이제 반발심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원 전 장관이
인지도 다소 개인기를 발휘해가지고 어느 정도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이 대표를 따돌리실 정도의 득표율을 보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미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뭐 선거가 예. 확정되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양 을 같은 경우는 계산 1동하고 3동이 오히려 갑으로 넘어가게 되고 오히려 보수 지정한테 불리한 다소 진보세가 강한 작전 서운동이 지금 을로 편입되는 이런 선거구 획정 역시 만약 확정이 된다고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을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경우는 더더욱 어려워질 거라 보여지고요. 원 전 장관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선거,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저희 좀 추이를 지켜보면은 지금 출마하신다고 어저께 이제 단수공천이 발표가 됐는데 그 이제 한참 전부터 이제 나왔을 때부터 이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두 자릿수 격차를 좀 보이는 여론조사 많았었는데 심지어 그 단수공천 발표 전이었습니다. 그 뉴스토마토가 의뢰해서 미디어토마토가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한 8%포인트 정도까지 일단 좁힌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수공천 발표 전입니다. 그래서 단수공천 발표가 되고 저도 교수님 의견대로 좀 이거 좁히기 어렵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향후 어떻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이런 추이를 어떻게 이제 또 국민의힘 쪽에서 끌고 나가냐가 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 남는 장사다? 자, 이런 예. 해석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 시각도 좀 서로 풀어서 얘기를 들어보죠. 뭐 결과에 상관없이 남는 장사다. 진중권 교수가 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 역시 진 교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만약 원 전 장관이 뭐 이 대표를 꺾고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뭐 유력 대선 후보로 여당 내에 바로 직행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설령 지더라도 당을 위해서 헌신, 희생한 이미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솔선수범해서 먼저 험지에 좀 출마를 했고요. 지더라도 잘 싸우는 소위 젖잘싸가 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보다는 득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이겨야 본전이고요. 지면은 뭐 망신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진 교수가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으로 계양 의뢰서 한번 해볼 만하다. 라고 이렇게 해볼 만한 지역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인천에서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계양 을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유정복 시장이 4%포인트 차이로 진 지역입니다.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재보궐선거에서 윤영선 당시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이겼다는 점에 있어서 원 장관 입장에서는 뭐 실보다는 득이 많은 선거 출마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성 가능성에 있어서는 쉽지 않은 선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변호사님도 좀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예, 뭐 전적으로 교수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이제 그 원 장관은 삼선원하고 도지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하시고 사실 뭐 총리 빼고 다 하신 입장이시고 예, 네. 여당 후보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 좋은 모습만 보여준다고 하면은 뭐 득보다는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은 선거가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두 인물 또 외에 지금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와 대립했던 그 대장동 사건 관련 유동규 전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 지금 이 상황이 또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또 궁금한데요. 예. 물론 이제 두 후보와 필적할 만한 그런 선거 경험이나 여러 가지 뭐 조사 자료 데이터는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출마 이게 자신 당선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대표를 공격 흠집내기 위해서 출마를 하는 거거든요.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게 본인의 딕션이라고 할 정도로 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출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하겠느냐. 선거 기간 내내 진흙탕 싸움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제 최종 예비후보 등록하고 출마 선거 당락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대장동 사건이 여전히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또 유권자들이 또 알 만큼 다 지금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의 출마 당락의 변수로까지는 뭐 작용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이 되고 또 이슈 또 논란거리로 이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일부 부동층에 있어서는 약간의 영향은 뭐 줄 수 있겠지만은 대세의 큰 흐름에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계양을 지역에 원희룡 전 장관을 단수 공천하면서 기존까지 자리를 지켜왔던 윤형선 당협위원장이 아주 곤란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입장을 밝혔죠? 일단 윤영선 전 당협위원장은 단수공천이 확정되기 전에 그 가상 대결을 할 때 그 원희룡 장관이나 윤영선 전 위원장이나 사실 득표차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단수공천이 될 건 아마 예상을 못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국민의힘 내 그 당내 그 공천으로 불협화음이 별로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윤영선 전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의 신청을 하고 결과를 보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당내에서 그 이의 신청에 대한 지지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아마 고민도 하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사실 이제 그 관련 수사를 받아온 의원들이 탈당한 이후에 지금 공천을 받지는 못했는데 이제 무소속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안이 지금 남은 인천 총선에서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부담으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민주당의 전당대 동봉투 사건, 뭐 민주당은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서 윤관석 의원에 이르기까지 지금 전부 탈당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민주당에서는 꼬리 자르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정 부분 손절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여파가 그렇기 때문에 송 전 대표가 지금 구속된 상태고 뭐 옥중 창당을 하겠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윤관석 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그 여파가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기존에 있는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내 의원에 대한 공천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들 의원들에 대해서 직접 불출마를 타자는 전화를 지금 돌렸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들에 대한 반발, 공천 컷오프에 대한 당내 뭐 이탈, 뭐 이뤄질 잡으면 뒤로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일단 총선에서 이런 돈봉투 사건이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되지 않을까, 뭐 제한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부평갑에서는 이성만 의원이죠. 지금 탈당 무소속 상황인데 일단은 후보 단일화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복당도 요구하고 있고요. 사실 뭐 모두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들 보고 계신가요? 일단 부평갑은 민주당에서 노정면 전 기자를 이제 전략 공천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성만 전 의원께서는 이제 부평갑의 출마 의지를 계속 다지고 계셨는데 그 전략 공천으로 인해서 아마 이제 복당 자체는 좀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이제 단일 후보 제안하셨고 그다음에 추이를 지켜보셔야 되는데 좀 재밌는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부일보가 의뢰해서 데일리 리서치가 2월 8일부터 10일 사이에 양일간 이제 부평갑 주민 상대로 이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요. 주민의 59.5%가 총선에서 새로운 인물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여론조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무실이 부평갑에 있어서 좀 부평갑 쪽에 좀 여론에 좀 귀를 기울이는데 이런 새로운 인물에 대한 선호가 좀 높은 상황에서 이성만 의원께서는 조금 고민이 깊어지시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제3당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일단 개혁신당의 후보가 사실 부평갑에서는 좀 일찌감치 문병호 후보가 좀 나왔고 제3정당에 대한 지지 또 인천에서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좀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지금 어느 정도나 좀 표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 거대 양당의 환멸을 느낀 유권자들이 상당한 것은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선거 당일 이들 표가 제3지대죠. 뭐 개혁신당이라든지 녹색정의당의
갈 거라는 좀 미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년 전 총선이죠. 국민의당과 같은 돌풍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좀 점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안철수라는 뭐 인물과 또 새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그때와 같은 동력, 모멘텀이 발휘되긴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과 이낙연이라는 거대 양당의 전 대표들이 만나서 제3지대를 지금 창당을 한 상황이고 결합을 한 상태인데요. 과연 이들이 개혁신당으로서 화학적 결합을 잘 이뤄낼 수 있을지,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쉽지 않다. 난관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박빙 지역이죠. 특히 부평, 가배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 후보의 출마가 당락을 좌우하는 예.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평 갑에 이제 그 소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네. 더 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일에 부평 갑에 개혁신당 후보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어느 표를 더 가져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어느 당 표라기보다는 예. 어느 당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의 보통 성향이 선거할 때 예. 못하고 있다가 선거할 때 막판에 돌아서는데 예. 그 표를 많이 잡을 것이고 아마 그렇다고 하면은 그 어디로 갈 거를 잡냐라는 얘기를 예상을 해보면은 민주당 예. 갈 걸 더 많이 잡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예. 물론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제 부평에서 개인적입니다. 보고 계신 시각을 네, 제가 네. 한편 저도 들어봤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세요? 있습니다. 왜 예. 그러냐면 지금 이준석과 이낙연 당 대표의 공동 대표의 결합 중에서 예. 지금은 최근에 30의원 영입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지금 이 이준석 주도가 아니라 이낙연 대표의 주도로 가면 갈수록 이 민주당 색채가 강해지게 되고 기존에 이준석과 함께 합당한 당원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 민주당 표를 잠식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민주당 입장에서 좀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예.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3지대 뭐 개혁신당 얘기 먼저 좀 해봤는데 녹색정의당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이번에 이제 그 두 당이 합당을 하면서 만들어진 정당인데 입지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궁금해요. 지금 뭐 듣고 계신 이야기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녹색정의당 입지는 뭐 상당히 좁아질 거라고 볼 수밖에 예.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녹색정의당 의석수가 6석인데요. 지금 개혁신당 의석수가 지금 5석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여야에서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추가 합류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비례 기호 3번을 예. 결국은 녹색정의당이 아니라 개혁신당이 가져갈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기호 3번을 녹색정의당이 갖지 않는다고 해서 뭐 입지가 좁아지는 거냐? 꼭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유권자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예. 기호 때문에 당을 무조건 찍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건 큰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거대 정당이 지금 유성정당이라는 편법으로 중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그 입법 취지를 좀 몰각시키고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무색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이성정당 출현이 이런 군소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녹색정의당에게 예. 입지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은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일단 시간 관계상 좀 마지막 질문을 될 것 같은데 한 변호사님, 지금 네. 이제 서구가 이제 분구가 돼서 선거구가 세 곳으로 늘어나질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나 국힘이 어느 정당이 좀 더 웃을까요? 지금 현재는 두 석인데 두 석 다 민주당이죠. 예, 예. 민주당인데 지금 이제 세 석으로 나누면은 이제 원도심, 청락, 검단 중심으로 이제 나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도심 중심으로 나뉘는 곳이 서갑이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조금 더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검단 쪽과 청락 쪽도 민주당이 자신할 수는 좀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검단 쪽은 신도시 유입 인구들의 층이 보통 젊은 층이기 때문에 좀 더 민주당 유리하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지금과 비교해 본다면은 민주당의 전체를 가져갈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질문은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물론 이제 지금 공천 그 시계가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 녹화한 이후에 방송되는 그 사이에도 새로운 사실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이 프로그램 사이에 좀 자막으로 이렇게 추가로 노출을 좀 시켜 드리겠다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까지고요. 이후에 좀 발생되는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인천 돌아가는 소식과 함께한 이슈토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